공포썰 풀어달라고 하지 마라. 너네들이 자꾸 그러니까 문쌤이 검색하면 옆에 공포 키워드가 뜨잖아. 너희네들 때문에. 그거는 정규 시리즈도 아니야. 내 커리큘럼이 없다고. 디바 대식가도 아니고 뚱비 공포 라디오도 아니야. 그런 댓글들을 달지 마. 이제는 전기술에서 정전 날릴 일도 없어. 이제 더 이상 공포 얘기 해달라. 공포 끝! 더 이상 이제 없어. Fuck! 쌤이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실제로 기록에도 남아있는 엑소시즘에 대한 이야기야. 엑소시즘이 뭐냐면은 퇴마, 부마 이런 이름들로도 불리는데, 엑소시즘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심령 현상,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 악령,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란 말이야. 이게 들어보면 생각할 지점이 되게 있다. 이 퇴마, 엑소시즘은 동서양, 동서고금 꾸준히 인기가 있는 영역이야. 작년에 파묘 있잖아. 그것도 그 엑소시즘 얘기잖아. 우리나라도 예전에 엄청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었던 거 알아? 퇴마록이라고? 사실 퇴마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웹에서 연재를 하다가 인기가 대박이 나서 책으로 나오게 된 케이스야. 조회수가 얼마냐고? 2억. 책으로는 몇만 부가 팔렸는지 알아? 1000만 부. 뭔 내용이기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 이게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퇴마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이우혁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퇴마사들 중에는 신부도 있고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얻은 무공을 쓰는 퇴마사도 있고 부적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이야. 김피탕, 김치, 피자, 탕수육 그런 느낌인 거지. 이야기 중에는 원래 의사였다가 친한 친구의 딸이 악마에게 씌었어. 무당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했는데 근데 안 돼서 결국 친한 친구의 딸을 잃게 돼. 그 계기로 의사를 때려치고 구마사제가 된 이야기도 있단 말이야. 주인공인 퇴마사는 동생이 물귀신한테 잡혀서 변을 당했어.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내공 수련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얘가 수련 중에 주화인마에 당하게 돼. 그 몸을 고치려다가 해동밀교라는 어떤 집단을 찾아가면서 퇴마록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2월 21일 날 극장에서 개봉을 한대. 쌤은 이거 진짜 설렌다. 쌤은 파묘도 너무 재밌게 보고 곡성도 너무 재밌게 봤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좋아해. 물론 쌤은 이걸 소설로 다 봤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까 기대가 너무 되는 거지. 그리고 성우진도 빵빵해. 남도영 성우님 알지? 아, 퇴마로 이번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서양의 엑소시즘, 동양으로 하면 퇴마, 이런 설화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유행이 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1973년도에 개봉한 영화 엑소시스트라고 들어봤지? 계단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두두두두 내려오는 그 명장면이 있다고. 다들 봤잖아. 그 영화가 실화 바탕인 거 알고 있었니? 영화 엑소시스트는 사실 소설 원작이 있어. 그 원작 소설의 작가가 신문에서 이 사건을 듣고 너무 흥미로워서 소설로 옮겨 담은 거야. 근데 또 재밌게 소설이랑 영화가 대박이 나니까 이제 다시 역으로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을 파헤치면서 이야기가 완성이 된 거지. 정교한 기록이 남아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나 일화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야. 사건은 1949년 1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벌어졌어. 주인공은 한 남자아이야. 소년이야. 근데 그 소년은 어느 날 위저보드라는 거를 선물로 받게 돼. 위저보드가 뭐냐면 서양판 분신사바야. 신령과 대화하기 위한 점술판 같은 거야. 이렇게 생겼어. 보이니? 여기 적힌 알파벳이랑 숫자로 귀신이 대답해 주는 거야. 진짜 서양판 분신사바야. 이거 가운데 손가락을 둬. 예스로 가기도 하고 노로 가기도 하고 알파벳이 있고 숫자가 있어서 귀신이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이 소년한테 이거를 누가 선물해 줬냐면 소년의 이모가 줬어. 그 이모가 완전 오컬트 매니아인 거야. 근데 그 남자애, 주인공인 남자애가 이 위저보드를 선물로 받은 뒤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밤만 되면 물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소리 있지. 그런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일어나면은 장판 아래에서 왜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침대가 갑자기 이렇게 삐걱거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괜히 넘어지고. 근데 며칠 밤이 지나도 이 소음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잠을 잤겠니? 그렇게 밤마다 소음들과 사투하던 애는 어떤 둔탁한 소리에 잠을 깼어. 잠을 깨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까 방 안에 물건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야. 서양에서 얘기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소녀는 어떻게 했겠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빨리 뛰어가서 가족들한테 이걸 알렸어. 엄마! 아빠! 이거 시계가 갑자기 둥둥 떠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그 말을 엄마 아빠가 믿어줄 리가 없는 거지. 꿈 꿨구나 우리 애기. 얼른 가서 다시 자자. 괜찮아. 꿈이야. 그럴 일 없어. 그러면서 그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 근데 이상한 현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 소년의 몸에 이름 모를 멍들이 있는 거야.
어디 부딪혔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여기는 왜 이거 긁힌 자국 뭐야? 친구랑 싸웠어? 아니요. 그런 멍이랑 긁힌 상처들이 아이의 몸에 생기게 돼. 그러니까 어른들도 애가 말하는 건 안 믿었지만 애 몸에 있는 상처는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른들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위조보드를 누가 선물했다 했지? 이 소년의 이모. 소년의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셔. 어른들은 그제야 이 사건의 퍼즐들을 천천히 조립하기 시작해. 오컬트 매니아인 이모가 이 소년한테 수상한 위조보드를 선물했어. 그 뒤로 아이는 밤마다 이상한 소음들을 들었고 온몸에 멍과 발톱에 긁힌 자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모는 사망했다.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자 집안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신부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지.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한 비숍 신부가 아이의 집을 방문하는 거지. 그 아이를 한번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근데 신부님이 보기에도 애 몸에 발톱으로 긁은 자국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애는 이미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어. 아이가 많이 힘들겠군요. 아직 판단... 갑자기 이렇게 애가 누워있던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아이 몸에 긁힌 자국이 생기는 거를 신부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돼. 이렇게 긁으면은 빨갛게 올라오고 자국 생기는 거 있잖아. 그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신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을 요청해. 본격적인 퇴마의식, 구마의식을 하기 위해 엑소시스트, 구마 신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지. 아이는 병원, 친척집, 사제들을 왕복해서 치료를 받게 돼. 이 구마의식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게 돼. 근데 이 구마의식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이 목격됐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와. 그 피폐해진 소년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막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욕이 그냥 욕이겠어? 뭐 개자식 이런 게 아니라 종교를 모독하는 말들을 해. 무엇보다 아이가 라틴어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걔가 유튜브 보고 라틴어를 배웠겠어? 갑자기 라틴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아이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거든. 결정적으로 이 목소리도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야. 굵고 낮은 음성으로 자꾸 저주를 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해. 뿐만 아니라 의식 중에 성수, 사제들이 뿌리는 물이 증발하기도 하고 방 안의 온도가 이유 없이 낮아지기도 했대. 3월부터 의사들과 사제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를 썼고 4월이 지나고까지 구마의식과 치료가 이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는 갑자기 급격한 경련을 일으켜. 그러더니 떠났다. 이렇게 읊조려. 그러고 나서 이상 증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야. 그리고 아이는 고향인 메릴랜드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원작이 되어서 영화가 나온 게 엑소시스트야. 근데 쌤이 아까 뭐 계속 이 주인공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 왜냐면 이 이야기 당사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부담스러워했다고 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직장 동료들까지 그분의 이런 과거 이야기를 몰랐다고 하더라고. 이 일을 파헤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일이 그냥 근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예요. 이건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 예를 들어 뭐 방시 침대는 원래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잘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고 뭐 악기가 들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금쪽이었다. 그리고 아이 몸에 상처나 이런 것도 어떤 뭐 피부 질환의 일종이거나 알러지 같은 게 생긴 거일 수도 있다. 하필 생긴 우연의 일치가 만들어낸 해프닝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심령 현상을 겪은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어른들이 말에 살을 붙이고 해서 곡해가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얘기를 해줄게.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어느 청년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 퇴근하던 길에 어떤 낯선 무리를 만나. 근데 그 낯선 무리가 갑자기 그 청년을 붙잡고 다짜고짜 차 좀 빌려달라 그래.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했지. 그러니까 그 무리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차에 타고 있던 청년을 차 밖으로 끌어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청년은 낯선 무리, 의문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어느 집에 감금을 당해. 그 무리는 불량 학생, 불량 남고생 무리였어. 그렇게 감금당했던 청년은 새벽 2시경에 무리의 감시를 피해서 탈출을 시도한다. 근데 새벽 2시라 했잖아? 너무 늦어서 그런지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결국 납치했던 무리들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큰 폭력과 더 큰 구타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 주먹으로 때리다가 몽둥이로 때리다가 스패너 같은 공구로
가해를 하기 시작하고 점점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다가 결국은 죽이자는 결론을 내리게 돼. 그냥 죽이자 우리 이 자식이 이거. 아니 차 좀 빌려달라니까 차도 안 빌려주고 야 그냥 얘 죽이자. 야 시신은 어디다 버리냐? 잠깐만 우리 생각해보자. 어디다 버리지?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골라. 근데 마침 근처에 리키마루 댐이라는 큰 댐이 하나 있었어. 그럼 여기 그 리키마루 댐 있잖아. 거기 던져버릴까? 근데도 한 명이 야 시신 물에 뜨잖아. 그러다 시신 떠오르면 어떡해? 그러네. 그 중에 한 명이 야 저기 그 터널 이름 뭐지? 그 터널 거기 그 사람 안 다니는 터널 있잖아. 이누나키 터널? 이누나키 터널. 야 거기 가자. 거기다 버리면 되지 않겠어? 이누나키 터널에 시신을 버리기로 최종 결정을 해. 그렇게 그들은 청년을 트렁크에 넣고 이누나키 터널로 끌고 가. 거기서 이 청년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살해를 하게 돼. 시간이 흐르고 이누나키 터널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면서 납치범 무리는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자백한 거지. 여기까지 사건 들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굉장히 잔혹한 방식이지. 불을 지르기 전에도 터널로 끌고 가서 돌, 공구로 폭행을 했다고 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터널에 있었던 흉흉한 소문에 다시 불이 붙어. 이 이누나키 터널은 사실 여러 괴담이 얽혀있는 장소였어. 이게 이누나키 터널이야. 정확히는 구 이누나키 터널이야.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괴담도 많고 담력 시험 장소로도 쓰이는 거지. 이 터널에 얽힌 괴담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대학생들이 이 터널로 담력 시험을 보러 간 거야. 4명이 2명 짝지어서 2개 조로 들어갔어. 근데 먼저 들어간 첫 번째 조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조가 뒤따라 들어갔어. 제법 걸어갔는데도 선발대가 안 보여. 그러다가 전화가 갑자기 울려. 먼저 들어간 애들이 건 전화야. 뭐야? 야, 너 어디야? 전화를 받으니까 아무 말이 없어.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보니까 통화권 이탈 지역이라고 뜨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앞에서 먼저 들어간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마. 그대로 돌아서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담력 시험을 했던 4명은 도망치듯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달리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속한 듯이. 근데 눈치를 챈 거지. 누군가가 차 유리창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 유리창을 두드리는 존재에 대해 서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달리기만 했어. 일단 여기서 최대한 멀어지자.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까 그 두드리던 소리가 멈추게 되고 그제서야 그 넷은 각자가 본 것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해. 근데 그 중에 뒷좌석에 앉았던 애가 하나 말을 하는 거야. 직감적으로 알았다. 차 유리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개를 숙이고 계속 떨고 있었어. 차는 계속 달리고 있고 잠깐 방심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딱 돌렸어. 근데 그 차 유리창엔 어떤 여자애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자세로 기괴하게 목을 꺾고 매달려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요런 얘기야. 비슷한 목격담들이야. 차 창문에 하얀 손자국이 있었다. 소복을 입은 여자를 봤다. 이런 종류의 괴담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누나키 터널 인근의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의 존재를 조선인들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 한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목격담도 있었고 밤에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노역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이 터널 공사에 동원된 경우들도 많았거든. 이누나키 터널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터널을 개통하다가 낙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조선인들을 그냥 터널 안에다가 매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누나키 터널에도 비슷한 괴담들이 붙게 된 걸로 추정을 하기도 하는 거지. 일본의 승려가 이 터널을 방문해서 구마의식을 했다는 썰도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대. 일본의 대표적인 심령 스팟이라서 일본의 승려, 일본의 무당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고 전해지는 거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겠지만 이누나키라는 말 자체가 일본어로 개가 운다라는 뜻이야.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냥개가 자꾸 자기를 향해 짖고 방해를 하더래. 화를 못 참은 사냥꾼이 그 개를 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눈앞에 거대한 뱀이 있었다는 거야. 사냥개는 이를 알리려고 계속 짖었던 거고 사냥꾼은 후회를 하면서 그 개의 공양을 위해서 승려가 되었는데 그 뒤로 이 이누나키 고개는 승려들이 수행하는 장소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어쨌든 이 이누나키 터널의 괴담들과 실제 범죄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일본 정부는 괴담으로 얼룩진 이 이누나키 터널을 폐쇄하게 돼. 너희들도 혹시 호기심으로라도 근처를 가보지 않는 게 좋겠지?
괴담을 믿지 않더라도 다양한 범죄의 장소가 된 곳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외진 곳에 있다 했잖아. 터널이라 했잖아.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 했잖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어쨌든 일본의 대표적인 심령 스팟 이누나키 터널에 대한 이야기였어. 한반도 이야기로 가볼까? 조선시대로 어느 선비가 밤길을 걷고 있어. 누군가 길에 서 있더래. 가까이 가보니까 얼마 전에 마을 먼저 떠나서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했던 연마을 선비인 거야. 여기 왜 있지? 하면서 아는 체를 해. 지난달에 먼저 한양으로 올라가신 분 아닌가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 연마을 선비가 말하기를 나 좀 도와주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니까 당신이 내 자리를 좀 대신해 줘야겠다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목숨을 잃었대. 호랑이를 만나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서 봤는데 저 뒤에 멀리 어둠 속에서 파란 불 2개가 보여.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게 호랑이의 안광이었어. 이게 이 그 창귀라는 설화의 대표적인 스토리 흐름이야. 너네들 호환마마란 말 들어봤니? 호랑이에게 물려서 변을 당하는 일을 호환이라 그래. 옛날 우리 선조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질병에 마마라는 존칭을 붙였어. 왜? 무서우니까 태풍 이름을 짓는 거랑 비슷한 미신 같은 거야. 호랑이에게 먹히는 일을 호환마마라고 했던 거 보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호환을 두려워했는지 알겠지. 이 호환이라는 것 자체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공포 중에 하나였던 거야. 호랑이에게 먹히게 되면 사람은 성불하지 못하고 창귀라는 귀신이 된다라고 믿었다고. 이 창귀의 역할은 다른 희생양을 호랑이에게 데려다 주는 거야. 그래서 옛말에 야 호환당한 집이란 사돈도 맺지 마라 라는 표현이 있어. 호랑이에게 먹힌 이 창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믿었던 거지. 실제로 이런 류의 설화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 어느 고을에 어느 선비가 밤에 잠을 청하고 있었어. 근데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불러. 형님. 누구야 이 밤중에 누구야? 걔 누구냐? 눈을 떠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친척 동생의 목소리인 거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이유냐? 형님, 너무 춥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 밤에 자던 선비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지 왜 저기 멀찍이 서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자기 이름을 딱 3번만 불러. 그 선비가 잠결에 머릿속을 확 스쳐 지나가던 어른들의 말이 있었어. 집 밖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면 3번까지는 대답하지 마라. 귀신이 다른 이들을 꼬드길 때 이름을 3번만 부른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형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형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선비 등에 소름이 쫙 돋아. 지금 생각났네. 범석이는 지난달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는데 그 순간 달빛이 스치면서 문 창호지에 동생의 실루엣이 보여. 근데 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호랑이는 먹잇감에 목뼈를 부러뜨려서 사냥을 하거든. 그래서 목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이불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창귀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워낙 유명해.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호질에 창귀에 대한 내용이 나와. 범이 사람 하나를 잡아먹으면 겨드랑이에 창귀가 붙어 사람을 부엌으로 유인할 수 있다. 둘을 잡아먹으면 이 광대뼈 아래에 창귀가 붙어 인간이 놓은 덫을 피해갈 수 있다. 근데 인간 셋을 잡아먹으면 턱 아래에 창귀가 붙어 다른 희생양의 이름을 전부 알려준다. 당시 조선은 호랑이, 창귀를 상대하기 위해 어떤 테마사들을 꾸렸을까? 범굿이라고 하는 제도 있었어. 창귀를 테마한다기보다는 호환을 당한 원령들을 위로하는 거지. 이게 범굿의 현장 사진이야. 창귀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는 거지. 이거는 호환 피해자들의 혼령에 대한 위로에 가깝고, 호랑이와 창귀를 테마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놀랍게도 물리력이었어. 때려잡기. 창귀 때려잡기. 조선에는 차코갑사라는 직책이 있었어. 글자 그대로 호랑이를 상대하기 위한 공무원인 거야. 이 차코갑사가 되려면 180보 밖에서 목궁을 한 발 이상 명중시켜야 한다. 양손에 각각 30kg 정도의 무게를 들고 100보 이상을 안 쉬고 갈 수 있어야 한다. 특급 전사 중에 특급 전사. 애당초에 호랑이를 상대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인 만큼 무거운 쇠뇌를 들고 다녔다고. 귀신 퇴치?
우리는 물리로 한다.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나라 역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가 진짜 많아. 거기에도 또 물리력으로 퇴마를 한 사례가 나와. 성종실록에 쓰인 내용인데 당시 영의정인 정창손 대감의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라는 대목이 쓰여 있어. 성종실록에. 노비가 어느 날 부엌에서 누가 음식을 훔쳐먹는 거를 봤다. 멀리서 보니까 치맛자락이 보였다. 그래서 그 노비가 얘끼놈 누구냐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상반신이 없더라.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더라. 성종실록에 있는 거야. 집안의 기물을 움직이고 대낮의 모습을 나타내고 음식까지 먹더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민심이 흉흉해진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 당시 왕이었던 성종은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이 될 거다. 이거는 저절로 잠잠해지고 사람들을 또 잊혀지고 또 그냥 지나갈 거다. 그 내버려두자 라고 명령을 해. 근데 당시 예조판서이던 유지라는 사람이 구마의식으로 뭐 하나를 제안을 해. 전하, 정창손 대감의 집에 화포를 쏘면 어떻겠습니까? 그 화포채무선 할 때 그 화포 있잖아. 화포, 대포 있잖아. 전하, 이 화포를 정대감 집에 쏘면 귀신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창손 대감은 뭐라고 했겠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 없습니다. 당연히 성종은 거절을 했고 행해지지는 않았어 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이 엑소시즘, 구마, 테마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스테디한 주제인 것 같아. 쌤도 이런 오컬트 주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늘 소재가 되고 있는 성종실록부터 파묘까지 그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들을 쌤이 해봤는데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지. 이거 너무 길어졌잖아. 정전은 얘들아 조용히 해 수업해야 돼. 조용히 해. 봐봐. 자 이제 수업해야 돼. 민지 표정 풀어. 민지야 너 눈을 왜 그렇게 해? 눈 제대로 해. 민지야, 황민지, 너 눈동자 왜 뒤로 까집어? 이제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공포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진짜로. 얘네 댓글 보니까 맨날 뭐 사이비 종교 해달라, 뭐 일본 미스터리 해달라는 게 너무 많잖아. 아니 댓글은 봐야 되니까. 니네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혹시 내가 뭐